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명장님께서 또 새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명장님이 주신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해질 때 남자 후손에게는 Y 염색체, 여자 후손에게는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유전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유전자가 전해지면서 절반씩 깎이는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후손에게 전해지는 유전자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근육을 구성하는 유전자, 성격을 구성하는 유전자, 무형적인 능력을 구성하는 유전자 모두 전해지긴 하나요? 대를 거치면서 남을 것만 남고 대부분의 유전자는 전해지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혹시 아들과 딸에게 전해지는 유전자가 차이가 있어서 한쪽에는 전해지지 않는 유전자도 있다거나 그런가요?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유전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나요? 아마 이런 질문 같아요. 만약에 유전자 가위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고 아기를 만든다면 이 아기의 조상 중 누군가의 유전자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 아기에게 있어서 해당 조상이 더 이상 조상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되는 건가요?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특정 유전자를 계속 잘라서 아기를 만든다면 굉장히 상상이 풍부하신 그런 아이디어네요. 글쎄요, 과연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든 유전자를 잘라내면 다른 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운동생리를 전공하는 사람이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답을 좀 하기가 좀 뭐했는데, 어차피 주신 질문이니까 저도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에 대해서 1865년도에 멘델이라는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 해가지고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처음 발표를 한 이후부터 이제 유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기 시작을 했었죠. 자, 전 세계적으로 유전에 대해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아마 1990년도가 되지 않을까요? 1990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 4개국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기 시작했냐면,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자, 이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음상으로 지놈 프로젝트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명한 독일의 식물학자로 알려져 있죠. 한스 버클링인가요? 한스 버클링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게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이 4개국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게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게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생물체의 전체 유전자를 총칭하는 말이죠. 한 생물체의 전체 유전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게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인간은 잘 아다시피 46개의 염색체, 그러니까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염기서열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아닌이라든가 아데닌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테인이라든가 또 티민 이런 알파벳을 가진 물질들이 염기서열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선형의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 배열이라고 하고 염기서열이라고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나선형의 모양을 우리가 게놈 지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게놈 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의
포함되어 있는 암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15년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상당히 진전과 발전을 거듭해서 10년 안에 이 게놈의 지도를 해석하기에 이르렀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요. 게놈 지도를 암호를 해독을 했었죠. 자, 우리가 염색체 하면 가장 많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초파리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사람도 초파리만큼 많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간은 한 2억 개 정도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게놈 프로젝트의 지도를 우리가 이제 해독하게 되면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게놈의 지도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 인체 내의 모든 생명 현상, 그렇죠?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생명 현상을 예측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전자를 알게 되면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그 질병을 사전에 치료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게놈 프로젝트의 지도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DNA 염기별이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유전자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염색체의 100% 중에서 2%만이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2%를 우리가 보통 엑손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98%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인트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염색체 중에서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2%, 이 엑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면 인체의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염색체의 정보가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면 성연관 유전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전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성 유전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크게 성연관 관련 유전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전자, 한성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연관 유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별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죠. 아까 질문 주셨던 아들과 딸의 아들한테 유전되는 게 있고 딸에 유전되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연관 유전자에서 관련해서 아들과 딸에 유전되는 유전자를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유전자는 우리가 이제 모습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한성 유전자도 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성별에 관련해서 유전이 되는 특별한 유전자를 한성 유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이 성별에 따라서 유전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센트럴 도그마라는 게 있어요. 센트럴 도그마.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콘돈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염기 세개가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 콘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콘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콘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염색체는
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염색체는 또 우리 얼굴을 만들고 또 모양을 어떻게 하고 또 장기를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그 유전자를 콘돈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부모와 굉장히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콘돈의 역할에 따라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유전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될까?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유전이 되는 것은 어머니 모의 모습, 형태도 그 유전이 되고 성격 같은 것도 다 유전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먹는 습관, 이런 습관도 유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 어떤 콜라를 좋아할지 술을 좋아할지 이런 기호, 이런 성격, 다 모든 것들이 다 유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환경 유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한 20여 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덮고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습관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성향도 있지만 환경적인 상황에서 유전이 되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외모적으로 닮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예를 들면 코를 곤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환경적으로 거의 물려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유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셨던 것이 뭐였냐면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라는 거 있죠. 자,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유전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전적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예로 여기 이제 DNA가 있다고 하면 DNA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NA 그 유전자 중에서 뭔가 이상한 유전자가 발견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적 유전자라고 할게요. 병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하면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이 병적인 유전자 이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이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어떻게 되죠? 이 도려낸 부분에다가 새로운 유전자를 접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적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꿔서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로 작동이 되는 그런 그 시술 방법을 보통 이제 유전자 가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방법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치료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든가 난치병을 가진 환자의 DNA를 찾아내서 그 찾아낸 부분을 도려내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바꿔치기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세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특정 유전자를 계속해서 절단해내면 하다 보면 결국은 조상이 아닌 조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과연 그 조상을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안 되겠죠. 워낙 많이 이렇게 수술이 가해진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아마 같은 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상상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상상이지 않을까요? 다만 현재로서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예측해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유전자 가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유전자 가위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인체의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유전자 가해를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간혹 인체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뭐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DNA 상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 그래서 이것은 뭐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암의 발생이 커질 수가 있어요. 왜 암의 발생이 커질 수가 있냐면 이 제거 수술을 하다 보면 P53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다 보면 이 종양을 억제하는 이 P53이 제거가 되거든요. 제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아직도 유전자 가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DNA의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세포 노화 이론에 관련된 제가 염색체 복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2007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인데 미국의 세 사람의 그 의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포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텔로미어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가 AGTC, 아데닌,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그 다음에 티민, 이런 그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의 염색체는 어떻게 되죠? 세포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끝이 잘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포 분열을 거듭하다 보면 세포가 작아져서 결국 세포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런 세포의 그 수명이 있거든요. 뭐 40일 주기, 한 달 주기, 뭐 1년 주기, 이렇게 세포의 수명이 있는데, 유독히도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빠른 세포들이 있어요.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생명이 굉장히 긴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에게서 발견된 게 뭐였냐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이 염색체 끝에 일반 세포에 없는 텔로미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원래 꼬리란 뜻이 있고 뭐 끝,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말단 부위에 어떤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성장 속도가 빠른 이런 암세포 같은 곳에 텔로미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텔로미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염기 서열이 이제 복제가 되면서 이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보통 정상적인 세포는 이게 꼬리가 끊어지면서, 끝부분이 끊어지면서 이게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데,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때마다 이 꼬리가 잘라지지 않고 그대로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증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였냐면 텔로미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걸 발견을 했고, 그러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런 꼬리가 염색체에 붙게 되게 하는 그 원인은 뭐냐? 그게 뭐냐면 텔로모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된다. 그 효소 분비 때문에 이 꼬리가 잘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암세포가 살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결국 그 미국의 그 생리학자 세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암세포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정상세포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는 죽는 거고 암세포는 계속해서 증식을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암세포에서 발견된 이러한 그 발견을 정상세포에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정상세포가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염기 서열이 복제가 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세포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언젠가는 죽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그런 연구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서 생리의학상을 받은 유명한 이론이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같이 염색체의 그 복제를 가지고 현재로서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장수를 꿈꾸는 그런 에이징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특수한 염색체 중에서도 질병에 관련된 염색체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특정 유전자를 계속해서 잘라내고 제거하고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분명히 그 조상은 우리 조상이 아닐 수도 있죠. 어차피 우리 인간은 뭐 바다에서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진화론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유전자 가위는 인위적인 방법들이니까 과연 인위적인 방법들이 인류의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명령님께서 주셨던 질문을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아는 범주, 제가 이제 좀 봤던 부분에서 그걸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좀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Q&A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